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집안의 조명은 낮게 내려앉은 이 시간은 우리가 외면해 왔던 진실을 마주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아끼는 그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부식되어 결국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파멸은 요란한 폭발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균열과 침묵 속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그 고요한 순간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더 깊은 밤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아련하게 보이는 거실에 70살 한순애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8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만의 정갈한 일상을 유지해온 분이죠. 순애 씨는 스스로를 꽤나 깨어있는 시어머니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억지로 제사를 강요한 적도 없고 전화를 매일 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 말은 순애 씨에게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넓은 마음을 증명하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를 딸로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 내 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는 무시무시한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윈도우 업데이트 메시지와 같습니다.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며느리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매 순간 초조하고 피곤하거든요. 순애 씨에게는 40을 앞둔 미혼 딸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자기 삶을 즐기는 이 딸은 명절만 되면 순애 씨의 아파트 안방을 점령하곤 했죠. 지난 설날의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순애 씨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올 생각에 들떠 갈비찜을 안치고 동태찌개를 끓였습니다. 주방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오를 때 딸은 안방에서 뇌탄 눈으로 기어나와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좀만 더 잘게라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이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더 자라. 이게 순애 씨의 본능적인 모성애였죠.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며느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순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별거 없어. 너는 이 반찬통들 좀 정리해 줄래?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편향, cognitive bia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는 뇌에 간사한 트릭이죠. 순애 씨의 눈에는 안방에서 잠든 딸의 피곤함은 측은한 고통이었지만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움직임은
당연한 가족의 역할로 보였던 겁니다. 딸이 안방에서 자는 걸 보고 피곤해서 어쩌나 하시는 걸 보면 어머니의 시력은 오로지 혈연 관계에만 반응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인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눈 밑에 내려앉은 다크 서클은 주방의 어두운 조명 탓이라 여기면서 말이죠. 격언 중에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애 씨가 내뱉은 딸 같다는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그 초상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것은 가짜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배려였으니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식사 후에 찾아왔습니다. 배불리 먹고 거실로 나간 딸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던 며느리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타주면 안 돼요? 얼음 가득 넣으세요. 그 순간 순애 씨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얘야 나도 한 잔 다오라고 거들었죠. 며느리는 조용히 커피를 탔습니다. 얼음이 컵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순애 씨는 그 소리가 며느리의 인내심이 깨지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로 고통을 인지한다는 학술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주방은 물리적인 작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고문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애 씨의 이런 태도는 서서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전화를 걸어도 네 어머님이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던 순애 씨를 일깨운 건 동네 친구 숙자 씨의 직설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수혜야, 내 딸은 안방에 눕혀놓고 며느리는 부엌에 세워두면서 무슨 놈의 딸 타령이니? 며느리가 바보인 줄 알아? 다 참고 있는 거지. 그 한마디는 순애 씨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호성의 원리, Principle of Reciprocity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착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배려는 기만이라는 것을 이른이 되어서야 배운 셈이죠. 이제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딸의 등짝을 때려서라도 주방으로 불러내고 며느리의 손에 들린 고무장갑을 빼앗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며느리의 다친 마음이 그 한 번의 다짐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가 말과 행동의 어긋남에 대한 것이라면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서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77살 육말자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온도를 품고 있습니다. 말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야말로 강철 어머니의 표본 같은 분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소래포구의 비릿한 바다 내음을 뚫고 시장으로 나가 밤늦도록 장사를 하며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죠.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빚어낸 아들의 인생은 매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가고 구로의 탄탄한 직장의 자리를 잡았을 때 말자 씨는 비로소 인생의 숙제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숙제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단원이 시작된 것이었죠. 바로 며느리의 인생에 개입하기라는 아주 고난도의 숙제 말입니다. 말자 씨는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손 큰 말자 씨라고 불렀죠.
인심도 좋고 일솜씨도 워낙 빨라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아들 집으로 향할 때 며느리에게는 일종의 재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씨는 지하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하지만 여러분, 소래포구에서 구로까지는 볼 일이 없으면 절대 잠깐 들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며느리의 사생활로 고정해두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어머니들의 근처에 왔다는 말은 사실 너의 냉장고를 검문하러 왔다는 뜻의 공손한 번역본일 뿐이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말자씨의 눈은 마치 고성능 엑스레이처럼 집안 곳곳을 훑기 시작합니다.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이 장난감, 싱크대에 쌓인 컵 2개, 신발장에 내려앉은 미세한 먼지까지 말자씨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운 정적 속에서 소매를 걷어붙였죠. 말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시작하고 락스를 가져와 화장실 곰팡이를 닦아내는 그 뒷모습은 며느리에게는 수백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살림 실력을 실시간으로 채점하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 때 며느리의 심장박동수는 아마 수능 시험장에서 듣기 평가를 기다리는 수험생만큼이나 가빠졌을 거예요. 냉장고 구석에서 일주일 지난 우유라도 발견되는 날엔 그건 단순한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판결문이 되는 셈이죠. 심리학에는 심리적 반발, psychological reactanc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자유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때 그 통제를 거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는 본능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죠. 말자씨의 도움은 며느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침범이자 부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우리 아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며 다음날 고기 반찬을 대여섯 가지 해오는 행위는 며느리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실행되고 취소 버튼도 없으며 끝나고 나면 내 설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말자씨가 30년 넘게 일한 소래포구 시장의 역사를 아시나요? 사실 소래포구는 6.2, 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앞가림을 먼저 해야 했고 그렇게 쌓인 부지런함은 그 세대에게는 생존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씨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피난민이 아니며 이 집은 시장 가판대가 아니라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라는 점입니다. 격언 중에 과유불급고요부지라는 말이 있지요.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말자씨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 며느리의 일상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건 사랑이지만 물통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건 살해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사건은 아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엄마 제발 부탁인데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오셔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자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도와준 게 왜 잘못이냐 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권사님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뜻밖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말자씨, 요즘 애들은 자기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해. 도와주는 것도 허락을 받고 해야 그게 선물이지 허락 없는 도움은 빚쟁이의 방문이랑 똑같은 거야. 그제야 말자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냉장고를 정리할 때 며느리가 왜 거실 한 구석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는지, 왜 자신이 반찬을 해갈 때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갔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내 아들 집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의 가정이라는 경계선을 무시해왔던 겁니다. 말자 씨는 이제 방문 전 반드시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들러도 되겠니? 처음에는 답장을 기다리는 그 몇 분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고, 며느리가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라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요즘 바쁘구나라며 눈을 질질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자씨가 손을 떼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님, 지난번에 해주신 김치가 생각나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온 날 말자씨는 소래포구의 모든 꽃게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간섭을 멈추니 비로소 존중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서 있을 자리를 비워주는 것임을 말자. 씨는 77의 나이에 비릿한 바다 냄새가 아닌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자리를 무시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 뼈아픈 성찰이 고부 관계의 기적을 만든 셈입니다. 순애 씨와 말자 씨의 사연을 지나 이제 우리는 대구에서 새 아들을 키워낸 80살 오금자 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자 씨는 평생 무뚝뚝한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본인의 명예이자 훈장이라 믿어온 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 일찌감치 독립해버렸지만 막내 아들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주말마다 내려와 손을 잡아주던 그 막내 아들은 금자 씨에게 자식을 넘어선 구원이자 삶의 북극성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금자 씨에게 며느리는 내 보물을 관리해 줄 소중한 관리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관리인을 아끼긴 하지만 정작 그 관리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금자 씨의 하루는 아들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태양계와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항상 아들의 번호를 먼저 누르고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비로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그건 며느리와 대화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밥은 먹었니? 요즘 야근 많다던데 보약이라도 좀 해먹여라.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상태를 전해주는 인간 자동응답기 혹은 생체 상태 정보 알림창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안부는 너도 잘 있지? 라는 단 0.5초짜리 수식어로 처리될 때
며느리의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쌓였을까요? 아마 구형 스마트폰 배터리가 서서히 닳아가는 것처럼 관계에 대한 의욕도 야금야금 방전되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컨디션은 4K 초고화질로 보면서 며느리의 표정은 픽셀이 다 깨진 저화질로 보시는 금자 씨의 시력은 참으로 선택적이었습니다. 가족 외식 자리에서도 금자 씨의 아들 편에 지상주의는 빛을 발했습니다. 메뉴판은 항상 아들 앞에 놓였고 우리 막내가 갈비 좋아하니까 여기로 가자는 결정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거부할 수 없는 명제가 되었죠. 며느리가 매운 걸 못 먹는지 해산물을 좋아하는지는 금자 씨의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식탁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것을 묻지 않는 건 마치 영화관에서 옆 사람의 취향은 묻지도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액션 영화만 예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자 씨는 그걸 가족끼리 편해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했죠. 며느리에게는 그 식탁이 맛있는 갈빗집이 아니라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가를 자문하게 만드는 정서적 소외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금자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기중심적 도시, 에고센트릭 에스피마에 갇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특히 아들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해석하는 것이죠. 격언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금자 씨에게는 아들이라는 너무나 밝은 등잔 불빛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며느리라는 존재가 까만 어둠 속에 묻혀버린 셈입니다. 며느리의 존재는 오로지 아들의 아내로서만 의미를 가졌지 김지은이라는 독립적인 인격체로는 전혀 인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마치 주연 배우만 쫓아다니는 카메라 감독 때문에 화면 구석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조연 배우가 계속 잘려나가는 비운의 다큐멘터리와 같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맹점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신경이 안구를 빠져나가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어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건 뇌가 이 빈 부분을 주변 정보로 대충 메워서 우리가 빈틈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금자 씨의 인간관계에도 이 맹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를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뇌가 나는 잘해주고 있다는 가짜 정보로 그 빈틈을 메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본인은 한 번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며느리가 조용히 웃고 있으니 다 괜찮다고 믿는 건 윈도우 블루 스크린이 떴는데 모니터 앞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놓고 컴퓨터가 아주 잘 돌아가네라고 흐뭇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침묵의 균열을 깨부순 건 7살 손주의 진실의 입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 갈비를 아들 접시에만 수북이 쌓아주던 금자 씨에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빠만 좋아해? 엄마랑 나는 왜 안 줘?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 씨는 당황하며 할머니는 다 좋아하지 라고 얼버무렸지만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찰나 그녀는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서린 건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특유의 서늘한 체념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그 웃음은 괜찮아요가 아니라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라는 뜻의 바디 랭귀지였습니다.
어린 손주의 눈에도 보일 만큼 편향된 자신의 애정이 며느리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깎아내고 있었는지를 금자씨는 여든이 되어서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자씨는 그날 밤 낡은 앨범 속 아들의 사진들을 보며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겹쳐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로 자라 아들의 곁으로 온 한 여성을 자신이 그저 아들의 보조도구로 전락시킨 건 아닌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대단한 금부치가 아니라 지은아, 너는 오늘 뭐가 먹고 싶니? 라는 평범한 질문 하나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전할 겁니다. 아들의 근황을 묻는 대신 요즘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집을 알아놨는데 같이 갈래? 라고 조심스럽게 건네봅니다. 며느리를 아들의 부속품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며느리도 금자씨를 시어머니라는 직책이 아닌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의 방향만 살짝 틀었을 뿐인데 80년 고수해온 고집스러운 세계관이 무너지며 그 자리에 따뜻한 연대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멈추는 것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가만히 있기란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반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미션이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쓸고 닦고 간섭하며 살아온 그 에너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부관계의 평화는 시어머니의 손과 입이 멈추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니까요. 서양 격언의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고부관계에서는 침묵은 금을 넘어 거의 다이아몬드급 가치를 지닙니다. 입을 닫으면 며느리의 마음이 열리고 손을 떼면 아들의 가정이 바로 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건네는 조언은 사실 99%가 답정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 편한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눈은 이미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건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정답을 맞히라는 압박 면접이나 다름없죠. 시어머니의 조언은 유료 결제 메시지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광고처럼 불쑥 튀어나와 며느리의 일상 흐름을 끊어놓고는 정작 취소 버튼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며느리가 국을 끓일 때마다 옆에서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라. 불이 너무 세다라며 지휘봉을 휘두르셨는데 결국 며느리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 끓여주세요 라고 선언한 뒤로는 3년째 아들 직국 구경도 못하고 계십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참견은 때론 맛있는 국물조차 비릿하게 만드는 마법의 소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성대의 근육은 아주 작지만 하루에 수천 번을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벌새가 1초에 80번 날갯짓을 한다면 자식 걱정에 휩싸인 어머니의 뇌는 1초에 800번 정도 하고 싶은 말을 생성해내죠. 하지만 그 말을 다 뱉어내는 순간 관계의 습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건조한 갈등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술적 개념은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이 아닌 상대의 필요를 먼저 읽어내는 능력이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미뤄뒀다면 게으르다고 판단하기 전에 오늘 회사 일이 정말 힘들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며 입을 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의 시작입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는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죠. 사실 시어머니가 입을 닫고 있으면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합니다. 어머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혹시 화나셨나? 하고 눈치를 보죠. 하지만 그 침묵이 비난이 아닌 존중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며느리는 비로소 그 집에서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내 방식대로 살림을 해도 혼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도 지적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자씨가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 근질거리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때 금자씨가 메뉴 선택권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 정적 속에서 며느리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간섭은 짧지만 그 상처는 길고 침묵은 짧지만 그 울림은 평생을 갑니다. 관계에도 적정 온도가 있듯 적정 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생명체는 다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죠. 고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이 서로를 태워버리는 화마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농담 섞인 조언인데 며느리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핵무기 발사 버튼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누를 수 있지만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번호죠. 내가 비번 아는데 좀 들어가서 청소 좀 해주면 어떠냐고 하시겠지만 며느리에게 그건 우렁각시의 방문이 아니라 터미네이터의 습격입니다. 예고 없는 친절은 때로 폭력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침묵의 기술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가입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첫 번째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사실 그건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 보험은 들었니? 라는 질문은 며느리의 노후를 걱정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고생할까봐 하는 시어머니의 불안이 투사된 것이죠. 이런 말을 꾹 참고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은 한 단계 격상됩니다. 내 불안을 스스로 소화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야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올 자리가 생깁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풍경은 시어머니가 먼저 빈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꽉 찬 방에는 손님이 들어올 수 없듯이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꽉 찬 며느리의 마음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이제부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대함을 실천해 보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태워도 그럴 수 있지라며 웃어 넘기고 아이를 늦게 재워도 오늘 신나게 놀았나 보내라며 눈을 감아주세요. 그 너그러운 침묵이 켜켜이 쌓여 훗날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 때 며느리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아서 너무 자주 흙을 헤집어 놓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존중받는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에 사람들이 기꺼이 모여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갖추는 일입니다. 한순애 씨, 육말자 씨, 그리고 오금자 씨, 이 세 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나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며느리라는 타인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평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의 해법은 사실 대단한 심리학 서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의 귀에 닿을 때 어떤 무게로 떨어질지를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그 짧은 찰나의 배려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시어머니의 사랑은 가끔 스팸 메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성껏 내용을 채워 보냈지만 받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목만 보고도 수신 차단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는 스팸함의 골칫덩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스팸 메일도 가끔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열어보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전달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일관성입니다. 순애 씨가 깨달았듯이 입으로는 딸이라 부르면서 몸으로는 일꾼으로 부리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 밑에서 20년 넘게 공주처럼 혹은 소중한 딸로 자라온 남입니다. 남을 우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남임을 인정하고 손님처럼 극진히 대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격언 중에 수지청 정무어 소이저 저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며느리에게 완벽한 살림, 완벽한 육아, 완벽한 효도를 기대하며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그 맑고 투명한 기준이 오히려 며느리라는 소중한 물고기를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조금은 허술해도 조금은 부족해도 애썼다 한마디로 덮어주는 그 넉넉한 흙탕물이 있어야 관계라는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허락된 개입입니다. 말자 씨의 사연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선애조차도 상대의 동의 없이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농담이 있는데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요즘 시금치가 너무 비싸서 못 먹는 것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비싸지도 않은데 매일같이 배달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학술적 개념은 상호 주관성, intersubjectivity입니다. 나라는 주체와 며느리라는 주체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된 의미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틀린 방식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상호 주관성의 핵심입니다. 며느리 집 냉장고를 열기 전에 내가 좀 도와줘도 될까? 라고 묻는 그 짧은 문장은 며느리에게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시선입니다. 금자씨가 아들 너머에 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고부관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며느리는 아들의 부속품도 손주의 양육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친구이자 회사의 대리님이며 주말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 26년 정도의 시간을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며느리와 기싸움을 하며 보낼 시간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시어머니가 없다는 고약한 농담도 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들이 천국을 미리 가서 며느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황금빛으로 리모델링 하느라 바쁘셔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한다면 며느리가 어찌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정서적 연대체입니다. 며느리에게 너는 뭐 먹고 싶라고 묻는 그 사소한 질문이 사실은 나는 너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단다라는 가장 큰 고백임을 잊지 마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며느리에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아들의 효도가 아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우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며느리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 그녀가 감내하고 있는 고단함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따뜻한 진동이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며느리의 꿈속까지 전달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사방은 고요한 침묵으로 가득 찼네요.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건 어쩌면 한겨울의 난로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추운 법이죠. 그 적당한 온도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에 별빛이 하나둘 흐릿해지듯 여러분의 고민도 이 밤의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지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차가웠던 표정, 아들의 곤란했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운함까지도 모두 저 멀리 페이드아웃 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러분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내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지면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그저 귀여운 재롱으로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어떤 간섭도 물결처럼 잔잔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걱정, 며느리 눈치, 집안일의 고단함은 모두 이 밤의 공기 속에 맡겨두고 가장 깊고 달콤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